어? 아, 초당동의 한 게이트볼장입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을 즐기고 계신데요. 요즘 농촌 마을에서 많이 보는 풍경이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유, 이게 뭐, 이 게이트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도 뭐 이름만 알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네. 게이트볼은 남들이 이미지 생각하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네, 하는 어르신들이. 운동이라 네네.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전유물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게임인데 게이트볼장에 잘못 들어가면 어르신들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또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잘못된 거네요. 네, 잘못됐습니다.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아예 이 룰을 모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살짝 좀 뭐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립을 잡는 게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 그립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 안정성이 있어요. 자유롭긴 하지만 네. 각자 스타일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그렇죠. 잡으면 그렇죠. 아, 굿샷. 굿샷입니까? 굿샷. 아 제가 이겼나요? 아, 이겼죠. 당연히 이겼죠. 선생님이 점심 사셔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곳 강릉 초당동은 어떤 마을일까 궁금해집니다. 야야야.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유 여기 지금 에어컨 켰나요? 왜 이렇게 시원해요 여기? 여긴 원래 에어컨 아니고 네. 그냥 바람이래. 아 이게 그냥 바람이에요? 예, 솔바람. 그래 여 이름이 송풍제이잖아. 그 소나무 송자에다 바람 풍자에다가 아하. 정자 정자. 죄송한데 제가 저 잠바 좀 입겠습니다. 여기 잠바 없어요? 너무 추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초당동이 보니까 바닷가 근처고 솔밭도 많고 그래서 정말 특히나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땠나요? 그 옛날부터 네네. 우리 어른들이 네. 일강릉 일초다이라고 그랬다고. 일강릉 일초당. 이 좋은 송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공기 맑고 살기 좋은 지 제1초당이다 이 얘기죠. 순항단에 제사를 지나면은 돌아가면서 떡을 한 조각씩이라도 쭉 같이 나눠 먹고 그 인심은 이 동네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요. 그 조그만 할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나이 먹어 보니까 경포 호수하고 붙어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가 우거지고 바다가 가깝고 그래서 그럼 예전에 우리 회장님이 어렸을 때는 이 동네가 좀 어땠었나요? 그 기와집이 그러니까 지주가 한 5-6집 있고 나머지 230호는 다 초가집이. 아, 다 초가집. 싹 다 초가집이래. 그 진선이 부른 보릿가게 노래 나오잖아.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보릿가가 어려울 때지 뭐 그때는. 어르신들은 익숙하지만 젊은이들에겐 낯선 단어. 보릿고개, 초가집.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초당동의 그 많던 초가집은 모두 개조가 됐죠. 회장님 그러면 이 초당동이 유명한 게 초당 순두부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제 유행어인데요, 회장님. 어쨌든 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만들어진 강릉 초당동의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입니다. 이곳에 자리한 허균 허난설원 생가터.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영진 씨 아니세요? 네, 박영진입니다. 팬이에요. 팬이라고요? 아니 방금 요 앞에서 인사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설정을 이렇게. 어색했나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450여 년 전 어린 허씨남매가 뛰어놀았을 마당과 고택. 그 막내 동생이 바로 허균 선생입니다. 조선시대의 대문장가죠. 선생님. 네. 그 제가 이제 허균 선생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네. 있는데 허균, 허난설원 선생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분들입니까?
허기훈 선생님은 네네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쓰신 홍길동전으로 유명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맞습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네. 근데 형은 없네요, 사실적으로는. 실제 허균은 그 명문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시를 배운 스승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민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게 됩니다. 아, 그게 이제 또 소설로 만들어진 게 홍길동전. 그렇죠. 그리고 천재적인 누나가 있었어요. 헌안선원이라고. 바깥의 넓은 마당을 지나면 숨겨진 듯 나타나는 뒤편의 아담한 안채. 이곳의 주인은 난설원 허초희.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던 헌안설원. 남존여비 시대에 꽃을 피운 진정한 대문호였죠. 조선시대의 여성이라는 것은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집안에서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현실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겪게 되면서 그것들이 문학적으로 승화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기고 그 시집이 중국에도 전해져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애송이 되고 낭송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강릉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분들이네요, 정말. 그래서 헌안설원을 최초의 한류 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아, 한류스타 K. K 문학이죠. K 문학. 와, 대단하네요, 진짜. 1세대네, 1세대. 1세대. 아.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지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네.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초당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초당동은 이분들이랑 또 뭐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바로 허균 헌안설원의 아! 아버님이 순두부를 좋아하셨구나. 초당 허엽 선생님이십니다. 네? 강릉의 한 마을에 허씨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매는 바로 헌안설원으로 잘 알려진 허초희와 허균 남매였죠. 아버지, 지난번에 주신 책 다 읽었어요. 다른 것도 구해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내가 먼저야. 아버지, 제 책부터요. 이렇게 학문에 관심이 많던 두 남매의 아버지는 조선시대의 문신이었던 허엽 선생입니다. 허엽, 자네도 이제 호를 정해야지. 난 예전부터 정해둔 호가 있네. 바로 초당이네. 초당? 허엽은 중국의 최고 시인이라고 불리는 두보 시인을 존경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호를 정할 때 두보가 살던 곳 초당을 사용했습니다. 초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겸손하게 낮추어 누추한 곳에 산다는 뜻이죠. 그렇게 초당 허엽 선생은 산수가 수려하고 풍경이 좋은 강릉의 한 마을에서 헌안설원 허균 남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은 점차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초당동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자리매김을 하였죠. 그런데 중국 최고의 시인 두보와 관련돼서일까요? 이곳에서는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 헌안설원,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까지 허엽의 자식들 모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성장해 지금까지 초당동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려 450년 전 위인의 삶을 느끼고자 연간 100만 명이 찾는 허균 헌안설원 생가터.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이곳에 담긴 역사적 사실 하나. 바로 초당동의 유래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 하지만 예송 논쟁으로 인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고 유배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시열이 함경도 덕원에서 거제도로 유배지를 옮겨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발길이 닿은 곳은 한 자그마한 고을. 그 순간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불현듯 옛일이 떠올랐지요. 1659년 효종 임금의 갑작스러운 서거 후 왕비인 인선왕후가 성하게 되자 효정의 계모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착용하는 기간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복을 얼마나 입으시는 게 맞는 일이겠소? 대왕 대비께서는 마땅히 1년간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라고 생각한 송시열은 사대부의 예를 따랐습니다. 선왕께서는 차남이므로 대왕 대비께서는 상복을 9개월만 입으시면 됩니다. 결국 왕권 강화를 주장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서인은 패하게 됩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굵은 빗방울이 내리쳤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았지요. 그러던 중 정립이라는 자가 그를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살펴보던 송시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맙니다. 집의 기둥에는 식구가 붙어 있었는데 시의 아랫부분이 거꾸로 쓰여 있었던 것이죠. 저게 무엇인가? 예, 지난해 이름 모를 나그네가 쓰고 간 것입니다. 송시열은 식구를 천천히 살펴보며 입을 떼었습니다. 삼전시호의 인계신이라. 시를 다 읽은 송시열은 상념에 젖었습니다. 그 시는 좌중이 모여 담소할 때 항상 말조심하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누가 쓴 시인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유배지로 떠나고 있는 그의 처지를 예견한 것만 같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비는 내리쳤습니다. 마치 그의 유배길을 애통해하는 것 같은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고 폭우가 내리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송시열은 물에 잠긴 마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물치촌이구나 이곳은. 그런데 송시열이 그 말을 한순간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은 비가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마을을 물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치 마을에 적혀 있던 한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잘난 척하는 뽕나무와 거북이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고사성어를 빗대어 말 조심하라는 내용의 한시 신상구. 한시가 붙어있던 곳은 물치마을에서도 택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치리 안쪽의 평범한 농촌마을. 유배길에서 송시열 선생에게 큰 울림을 전한 이곳을 주민들은 택말 또는 안말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은 왜 택말이란 지명을 얻게 됐을까요? 택말이란 지명과 관련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물제 유해일 선생. 택말은 그가 살았던 마을이라 해서 지어진 지명인데요. 유해일 선생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유해일 선생님은 그 조선 후기에 학자로 학행과 그 효행이 대단히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선 그 시기에 와서 학자로서 이런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당쟁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이곳에서 은거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후손들이 여기다 비를 세워서 그분의 학행과 효행을 추모하며 기리게 된 비가 바로 유호비입니다. 1689년 승정원 일기입니다. 유해일 선생을 빙고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효행을 기록한 문헌입니다. 유해일 선생의 이름이 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구 한씨를 그가 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당쟁이 실어 물지에 은거했고 마을 지명을 자신의 호로 사용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동해바다의 해안도로를 따라 달려가 봅니다. 이렇게 바닷가를 지나가다 보면 빠질 수 없는 풍경이 하나 있죠? 바로 항구입니다. 우리에겐 정겨운 풍경이지만 바다를 일구는 사람들에겐 소중한 삶의 기반이자 오랜 세월을 이어져온 고된 삶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 거진항이 있는 고성군 거진리입니다. 대진항과 함께 우리나라 최북단 항구 마을 중 하나죠. 현재 거진리엔 3,8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고성군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총 11개의 리가 있을 정도로 고성군에선 가장 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내를 벗어나면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인 거진리. 여기 둘러보면 건물도 높지가 않고 집들도 지붕이 굉장히 낮아요. 아마도 이게 바닷바람 때문에 그 지붕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바다의 전형적인 그 짠내라는 바닷마을이죠. 그게 느껴지네요. 곳곳을 둘러보면 어촌의 삶이 묻어나는 마을. 번잡한 관광지가 아닌 호젓한 바닷가 냄새가 느껴지죠? 이곳 거진리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다보다 더 활기차고 번잡했던 과거의 거진리. 그 중심은 역시 거진항이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매일 아침 변하지 않는 항구의 풍경. 하지만 그 옛날 풍요를 건네주던 명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양한 생선이 차지하고 있죠. 아침 8시. 도착합니다. 96,389. 바다에서 건진 풍요가 주인을 찾아가는 아침 풍경도 여전합니다. 요즘은 대구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예전 명태만큼은 못하죠. 그럼 거진리 마을엔 어떤 지명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명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는 거진 심리 마을입니다.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어촌 마을의 풍경.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큰 개천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는 바닷가 인근 마을인데요. 또 부르는 이름이 있을까요? 여기 수엘이라고. 수엘이요? 예. 수엘이 예. 무슨 뜻일까요? 뭐 자산천에서 조그맣게 흘러내리는 물길이 여 시내 쪽으로 들어왔었으니까. 농토가 많았으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보토랑식으로 이제 보토랑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농사에 쓰고 이제 남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삥 돌아서 이제 거진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죠. 그 물이 결국은 삥 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아니, 거진항으로 들어가요. 거진항. 여름 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진짜 여기 무릎까지 차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 그래요? 거진 시내가. 맨발로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물 구경도 재밌거든요. 불 구경만큼 재밌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막 그냥 이렇게 무릎까지 빠지는 물을 막
사장님의 이런 순수한 마음에 끌리셨던 거예요? 글쎄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몰아가는 것 같아 진짜로. 전답엔 생명수와 같았던 물줄기. 현재 자산천은 항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1919년 지도입니다. 과거엔 자산천이 마을을 휘감고 항구로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천이 마을을 빙 두르고 흘러간다 해서 이름 붙여진 수해리. 이번엔 또 다른 사연을 가진 마을로 이동해 봅니다. 이곳은 가장 위쪽에 자리한 거진 육리 마을인데요. 바닷가를 벗어나 산기슭에 자리한 육리 마을. 역시나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시골 마을 풍경인데요. 여긴 어떤 곳일까요? 여기 좀 작은 마을인데요. 네.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세비촌이라고 그러죠. 아, 세비촌이요? 네, 세비촌. 오. 세비에서 온 사람들이 직결해서 살기 때문에 세비촌이에요. 아, 세비가 어디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향로봉 밑에. 아, 향로봉 밑에. 아, 그럼 그쪽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여기 와서 지명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럼 쓰는 그 거예요.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집성촌이 됐지. 한국 전쟁 당시 휴전선 아래에 살던 사비리 사람들이 거진리로 내려와 형성한 사비촌. 현재 사비촌은 15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는 거진 육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진리라는 지명은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거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을까 그 궁금해서 찾고 있거든요. 혹시 거진이라는 지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거진이라는데 클거자라. 아, 그렇죠. 클거자. 클거자. 클거자 쓰고 거진에 부자가 많이 나올 동네다. 내 나이 된 친구들이 군대 같이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진이 잘 살았대. 고기도 많이 나고. 아버님 부자세요? 네? 선생님 부자세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14에 혼자 나왔잖아. 고아라고. 예. 아톰. 영어로 아톰. 고아 전업은 부자라고 보지 뭐. 아, 거진에 오셔서 그럼 부자 되신 거예요? 거진에 와서 부자가 됐지. 아,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마음으로도 부자. 그렇죠. 흐뭇한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할 몸이 없다고. 아. 거진리 지명 탄생과 관련해선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때는 바야흐로 500년 전 금강산의 작은 암자에서 글 공부를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에겐 큰 꿈이 하나 있었는데 조선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파고 또 파도 자신의 큰 뜻을 펼칠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의 노승이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았소. 여기에 온 지 꽤 시일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과거를 보러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소인은 입신양명하여 출세하는 것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대답에 노승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찾는 큰 뜻의 해답이 책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비는 존경하는 노승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한양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는 길에 벗을 해주는 아름다운 동해바다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돌아 어느 바닷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세간살이가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도 주민들은 모두 밝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죠.
호기심이 생긴 선비는 주민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다들 넉넉하지 않을 텐데 뭐가 그리 즐거운 겁니까? 다 마음먹기 나름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받아가 주는 만큼 만족하면 내일 또다시 그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주니 즐겁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간 선비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책에서 찾고자 했던 큰 깨달음을 이미 이 마을 주민들은 갖고 있는 듯 했죠. 저들이 비록 신분도 낮고 형편도 어렵지만 마음엔 나보다 더 큰 세상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선비의 눈앞에 더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산새가 클 거자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이 마을이 가난할 수 있을까? 장차 거부장자가 불어날 마을이로다. 선비는 마침내 세상을 이롭게 할 해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을 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마을의 클 거의 형세를 따서 이 마을을 거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72년에 제작된 한성 지도입니다. 거진이란 지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거진이라는 말이 순우리말로 대부분 아주 많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진 뭐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 거진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부자 동네가 아니라 거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동네였을 거고, 앞으로 또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부장자를 꿈꾸는 마을, 여기는 고성 거진입니다.